한 번에 합격 해커스. 25년 경찰 2차죠. 경행 경채 시험을 보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범죄학 문제가 지난번하고 거의 유사하게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범죄학을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봐요. 우선 총평을 제가 이제 사실은 전자칠판을 통해서 준비하려고 다 준비해 왔는데 오늘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냥 종이로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양해를 구합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먼저 드릴게요. 총평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사이트에 아담 아카데미에 올려놓긴 했지만 우선 범죄학을 제가 이제 작년에 12월 달에 경찰 간부 시험 대비를 위해서 신림동에서 범죄학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수험생들하고 교감 여러분들의 범죄학을 또 접하는 어떤 과정들, 또 실력 향상 이런 것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나마 좀 소회를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이제 물론 다는 아닐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하세요. 제가 조금 이렇게 아픈 곳을 찌르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범죄학을 해도 그만 안 해도 별로 이렇게 영향이 없더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그만큼 범죄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다, 제대로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공부에 대한 이 학습량에 대한 학습 범위에 대한 또는 또 공부 방법에 대한 또는 그 내용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뭐 공부를 어디까지 해야지? 이게 외계어처럼 돼 있는 이 용어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지? 이 내용은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거야? 물론 이건 이제 학습 범위하고 연결된 것이겠죠. 그래서 막연하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험가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하다. 학습 범위가 분명하게 있고, 물론 출제 범위를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95% 이상의 출제 범위를 이미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공부하는 방법론은 물론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도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이제 범죄학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공부해 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하게 사실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설득도 하고 적용도 시키고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 우리가 이제 법학을 공부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사회학적 관점, 심리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범죄학을 접근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법론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들, 또 내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만큼 점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은 어때요? 비중은 낮습니다. 범죄학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량을 줄이거나 또는 이것은 마지막에 조금 해도 되지, 어차피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니까, 이러한 아니한 생각 때문에 한두 문제 때문에 떨어져 가지고, 그것도 범죄학 때문에 떨어져서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몇 사람이 돼요. 몇 사람이.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이건 뭔가 범죄학에 대한 여러분들이 합격을 위한, 공무원 합격을 위한 그런 어떤 플랜에 허점이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범죄학이 점수 비중이 낮다고 해서 범죄학을 적당히 해가지고 적당히 받아가지고는 합격이 안 되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명확한 범위, 명확한 공부 방법, 명확한 내용을 잡고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면 충분히 이 점수를 가지고 범죄학 때문에 합격하는 그러한 시험 과목이다. 이 사실을 먼저 주지를 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전자칠판으로 했으면 좀 여러분들 보기도 훨씬 편하고 했을 것인데, 그러지 못한 걸 다시 한번 양해 구하고요. 이제 종이로 된 자료, 제가 여러분도 뭐 이미 다 갖고 계실 것이고,
제 아담 아카데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면서 볼게요. 자, 1번에 볼까요? 자, 뭐 이제 내용들은 이것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는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제 실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범죄학 연구 대상으로서의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범죄학을 우리는 정의를 내릴 때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파악하여 범죄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국가의 일체의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를 내리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형사 정책의 정의하고 유사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형사 정책과 범죄학이 어떻게 다른가는 좀 더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 중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학이라고 할 때는 좁은 의미의 범죄학은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자, 범죄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뭐지? 현상은 뭐야? 여기다가 덧붙여서 뭐예요? 유형까지 보면 유형, 범죄 유형. 자,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누가 하는 거야? 누가? 자, 그 다음에 파악이란 말이 나와. 이거 별것 아닌 것 같죠? 이거 연구 방법을 말합니다. 자, 범죄학은 범죄가 무엇이냐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원인이 뭐지? 우리 인간의 인류학적이죠.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몸체 자체가 갖고 있는 범죄의 원인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전하느냐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리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범죄의 원인을 쳐다봅니다. 이건 결국은 뭐냐면 한 개인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범죄의 원인이 네가 왜 했어? 네 원래부터 그런 거야? 네 마음이 그렇게 형성됐어? 사회에 적응해서 안 돼서 그런 거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다시 이 사회학은 다시 과정 이론하고요, 구조 이론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어쨌건 여기 원인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한 50% 이상을 차지해요. 시험 출제에서. 자, 현상은 뭐냐면 집단적입니다. 집단적. 여러분들 개인한테 찾으려고 봤더니 못 찾겠어. 힘들어. 또 그것만 가지고는 범죄 문제를 이해시키기가 어려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전체 현상을 봐요. 집단은 뭘로 볼까요? 통계로 본단 말이에요. 연령별로, 성별로, 다양한 어떤 환경별로 이렇게 보는 것이 현상론입니다. 여기다가 그것만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유형론이 나왔어요. 유형론은 살인은 왜 하는 거야? 살인은 왜 발생한 거야? 강도, 절도, 성폭력은 왜 발생하는 거야? 이렇게 유형론이 나왔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방법으로 파악을 해? 연구 방법적,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파악을 해야 해요. 과학적인 방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여기까지가 우리가 좁은 의미의 범죄학이거든요.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범죄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공부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방지 대책은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예요? 형벌이잖아요. 범죄 너 했지? 너 처벌받아. 형벌만 가지고 이 책임을 다 물을 수 없기 때문에 뭘 해요? 보완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이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 처분이 있어. 그러면 이론과 법률이 있는데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머지 법령은 1차적으로 빼도 충분하다. 왜? 20문제를 내고 또 범죄학이라고 했기 때문에 좁은 의미의 범죄학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 그 다음에 좁은 의미의 형사정책은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 가면 같은 의미가 돼요. 같아. 자,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뭐예요? 바로 범죄의 원인과 현상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인데 그 파악은 연구 방법론이다.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지금 첫째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이 범죄가 뭐냐? 이거 나온 거예요. 범죄가 뭐냐? 자, 볼까요? 범죄학에서 연구 방법, 연구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항상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자, 1번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법령 위반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한다. 자, 여러분들 형식과 실질을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해요.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입니다. 범죄를 보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어. 이렇게 형식적. 그럼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뭐냐? 형식을 갖췄다는 거야, 사실은.
형식을 갖춰서 죄형 법정주의, 죄와 벌은 법으로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형식을 갖춘 범죄니까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정부에서 공포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형식을 갖췄다는 것은 뭐예요? 죄형 법정주의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 실질적 의미가 나옵니다. 자, 3번에 봐요. 3번. 범죄학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포섭하지 아니한다 그랬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해?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알아야 해.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뭐냐 했더니 바로 이런 관계예요.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가 있어. 이렇게 있어. 우리 형법에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형법, 다른 각종 법에 형식적으로 법률화된 것이 있어. 거기에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이것은 범죄로서 의미가 없어 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어. 간통죄, 혼인병자 간음죄 있죠? 이런 것들은 빼야 한단 말이야. 의미가 없단 말이야. 이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들어있는데 그거 의미가 없어 라는 평가를 받는 것들이 있어. 그런가 하면 아니야. 지금 현재 디지털 성범죄가 막 발달하고 있어. 문제가 많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 집어넣어야 할 내용들이 있어. 형식적 범죄에다가 넣어야 할 새로운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야. 이 두 영역을, 자, 다시 말해서 이 빨간색과 파란색 이 두 영역을 뭐라고 그래요? 실질적 범죄 개념이라 한다. 이 말이야. 실질적 범죄 개념은 형법에다가 반영할 것이냐, 뺄 것이냐의 논란이 되는 법률을 말해. 논란이 되는 법을 말해. 논란이 되는 범죄를 말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우리 범죄학을 왜 배운다? 이 범죄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배우는 거야. 정책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범죄 이 영역, 현재 들어있는 것 또는 들어가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 연구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3번 틀렸죠. 먼저 3번을 먼저 볼까? 1번부터 볼까? 죄형 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사법령 위반 행위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해당한다. 자, 형식적 의미의 범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3번. 범죄학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범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땡. 실질적 의미의 범죄도 포섭하죠. 당연히 하죠. 자, 2번에 봐요. 상대적 의미의 범죄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로서 살인, 강간이 대표적인 것이다. 살인, 강간은 어느 나라 가나 어느 시대에나 다 뭐예요? 범죄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상대적 범죄와 절대적 범죄를 나눌 때 절대적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방금 봤던 우리 혼인병자 간음죄, 간통죄 이건 뭐예요? 우리나라만 있었던 거란 말이야. 외국에는 없었어. 그러면 어느 고대는 있고 어느 고대는 없어. 어느 시대에는 있고 어느 시대에는 없어. 그럼 뭐예요? 상대적 범죄. 그렇죠? 이번에는 틀렸고요. 3번도 틀렸고 4번에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가 나와. 집단현상. 자, 방금 봤어요 우리? 자, 현상 봤죠? 현상. 이 현상은 뭐예요? 집단을 본단 말이에요. 통계로. 그러니까 청소년들 범죄, 여성 범죄 이렇게 봐. 그러면 이것하고 개인하고 어때요? 이 범죄 원인은 이거 사실은 개인한테 초점을 둔 것이거든. 그러면 그 지문에 뭐였어요?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는 특정 사회의 경향성, 병리 현상, 이 병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니? 자, 반영함으로 교정정책 및 보안처분의 주요 대상이 된다고 그랬어. 교정정책과 보안처분. 자, 교정정책은 뭐야? 형벌을 받은 사람은 교도소에 가죠. 교정정책의 대상이야. 그 다음에 보안처분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요? 보안처분의 대상이야. 이게 보안처분의 대상. 그러면 이건 누구예요? 이게 개인이란 말이야. 개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는 교정정책이나 보안처분의 주요 대상이라기보다는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해요. 자, 4번 틀렸습니다. 제가 뭐 1번을 너무 좀 오랫동안 보고는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이왕 하는 거 조금 범죄학이 사실은 이제 제 강의를 듣고 범죄학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막 무슨 코미디언도 아니고 개그맨도 아니고 재밌게는 못해요. 그런데 내용 자체가 재밌는 과목이 바로 범죄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과 현상을 파악하는 이 과정이야.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범죄인과 범죄인이 아닌 것이 그렇게 뚜렷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에 관한 거란 말이죠. 이 범죄라는 건 나쁜 것이야. 나쁜 것에 대한 인식은 다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상식적으로 갖고 있고 나쁜 것인데 저것이 원인이 뭐지? 라는 생각도 다 갖고 있어. 갖고 있잖아. 원인이 뭘까? 나쁜 것의 원인이 뭘까? 어릴 때 혹시 부모가 유전인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혹시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잘못 양육을 받은 것은 아닐까? 심리 상태가? 혹시 사회가 너무 가난하고 이 친구가 하위 계층에 들어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상식이잖아. 상식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파악을 하는데 연구 방법에 의해서 파악을 해. 누군가가 이 상식을 구조화시키고 구체화시켰다는 거예요. 그것도 뭘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그걸 주제로 해서 아주 모든 사람이,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거야. 내용을 보면 다 쉬워. 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가 아니지. 우리 상식이라니까. 그런데 사람이 앞에가 딱 버티고 있어. 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거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것을 이론화시킨 사람이야. 그래서 주인이 있는 학문이다. 이걸 알아야 하고, 왜 사람들을 많이 외워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서덜랜드가 했으니까. 서덜랜드가 또 코엔과 펠슨이 했으니까. 가프레드슨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안비해하고. 자, 2번으로 갑니다. 암수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암수범죄는 수사기관이 인지는 했으나 해결하지 못한 범죄도 포함한다. 그랬어. 인지를 해, 인지를. 자, 이거 상대적 암수범죄죠. 자, 인지는 뭐야? 암수범죄는 뭐예요? 집단 현상으로서의 범죄를 보기 위해서 뭘 본다, 우리는? 통계를 봅니다. 범죄 통계. 공식 범죄 통계라는 게 있어요. 경찰에 가면 경찰청에서 만드는 범죄 통계가 있고요. 검찰에 가면 범죄 분석이라는 이딴만한 책이 있어요. 1년마다 나옵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거기에 모든 우리 세상에 나오는 범죄는 다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빠진단 말이야. 이 빠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 암수범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알았는데, 수사기관이 알았는데 해결하지 못했어. 그러면 상대적 암수범죄. 아예 몰랐어. 인지가 아예 안 됐어. 그러면 절대적 암수범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번에 2번이죠. 범죄 신고에 따른 불편과 범죄자에 의한 보복의 두려움은 암수범죄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절대적 암수범죄. 아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자, 3번. 범죄가 발생했으나 고소, 고발 등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범죄는 상대적, 인지를 못했다니까. 그러면 절대적 암수범죄. 틀렸죠? 자, 4번. 암수범죄는 공식 범죄 통계보다는 자기 보고조사, 피해자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를 통해서 더욱 정확한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간접 관찰이라고 그래. 간접 관찰.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 직접 가서 범죄하는 것을 본 것이 아니죠. 그냥 옛날에 너 경험한 적 있어? 가해한 적 있어? 피해 당한 적 있어? 다른 사람의 피해 본 것 네가 본 적 있어? 이걸 물어본 거란 말이야.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고전주의가 나왔어요.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고전주의 범죄학 이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에 중세시대에는 범죄를 사탄, 미신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초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세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래서 사탄이란 말이 나오고요. 미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마녀 사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혹한 처벌, 그러니까 범죄의 양에 어울리지 않는 처벌을 자주 발생을 했어.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처벌이 발생했어요. 이것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반동으로? 그것이 고전주의야. 자, 고전주의 백가리아 2번에 봐요. 백가리아는 형벌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이 백가리아는 그야말로 계몽주의 또는 공리주의, 그 당시에 형법개혁운동 최고 우두머리거든요. 원래 이분은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야. 여러분들 강하고 덩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회 변화시킨 게 아니야. 너무도 가슴이 떨려서 소심해서 아주 평생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20대 초반에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범죄와 형벌. 형인 피에트로 베리가 부탁을 해요. 이 피에트로 베리는 상당한 활동가입니다. 본인이 바쁘니까 글을 못 쓰니까 그 당시에 이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병폐, 다시 말해서 중세사회가 가지고 왔던 이러한 특별히 형사법에 대한 이 불편, 이런 것들을 개선해보자 하고 많은 자료들을 동생한테 주면서 네가 좀 정리해주라 해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이에요. 이것은 중세사회가 방금 봤던, 일본에 봤던 사탄, 미신, 그러니까 근거 없는 이러한 처벌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에 대해서 법에 정하도록 하자. 그리고 법에 정하되 그것이 결과와 책임을 균형 있게 하자. 오늘날 형법 체계의 모태가 된단 말이에요. 1764년이니까 얼마 안 되죠,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형법의 어머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이런 사상들이 뭐예요? 1764년인데 1791년에 프랑스로 넘어가서 프랑스 형법의, 최초 형법의 어머니가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2번은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자, 3번입니다. 사람은 자유의지를 바탕으로 범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범죄를 저질렀을 때 치러야 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 자, 중세시대는 뭐예요? 비합리적이야. 그냥 미신이라니까, 사탄이라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반동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의지를, 자유의지를 너무 높게 평가를 했어. 그래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똑같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처벌을 해주면 된다. 4번, 베카리아 등 초기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처벌의 확실성을 강조했으나 이후 수행된 깁스, 포스트, 파셀의 억제이론 연구 결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더라도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보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이론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했다면, 암기가 아니라 했다면 전혀 문제 없이 이제 고를 수가 있죠. 자, 고전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처벌의 확실성, 엄중성. 이거 엄중성은 이제 엄격을 말합니다. 가혹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가혹하게 처벌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신속성입니다. 그런데 자, 이러한 주장을 했던 고전주의가 그러면 오늘날까지 전혀 도전을 받지 않고 제대로 적용되어 왔느냐? 아니단 말이야. 해보니까 이게 확실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면 모든 범죄 문제는 해결할 줄 알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또라이들이 많더라는 거야. 소년 아이들, 아직 성장하지 않는 애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 모두에게 일정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가능한가 해서 나온 것이 뭐예요? 실중주의란 말이에요. 이 실중주의에서 보니까 아니라, 그래서 실중주의가 풍미를 해. 원인을 갖다 우리는 해결해 줄게 라고 했지만 여기도 실패하죠. 실패하고 뭐가 나와요? 신고전주의가 나온단 말이야. 그 신고전주의에서도 다시 이제 지금 뭐예요? 우리는 과학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 그래서 이 확실하고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벌하면 범죄 예방은 될 것이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려면 뭘 해야 해? 입증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증거를 제시를 해줘야 해. 그런데 현대적 고전주의, 다시 말해서 신고전주의 학자들이 이것을 입증을 하기 시작했어. 그 입증한 결과가 뭐냐? 확실성, 엄중성은 정말로 효과가 있더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이걸 가지고 확실하게 뭐야? 범죄를 하면 누구든지 처벌받는다. 이거 확실성. 엄중성, 법대로 처벌한다.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곳에서는 확실히 범죄가 억제되더라, 이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더라도 범죄 예방 효과는 전혀 없다, 땡, 틀렸단 말이에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 이론입니다. 초기 실증주의라고 그랬어. 자, 기급번 생물학적 범죄 원인 연구의 개척자인 롬브로쪼는 관찰, 검증 등 당시 자연과학계에서 활용되던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려 하였다. 이 롬브로쪼는요, 군의학자인데 당시에 관찰과 검증, 아주 이 관찰을 하고 서술하고, 여러분들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적는 것이 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을 하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자연과학이 뭐예요? 자연을 쳐다보는 거예요.
동물을 쳐다보는 거야. 자연의 생태 변화를 쳐다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매 시간마다 매 계절마다 정리를 해. 그랬더니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 그러면 그걸 발표하면 자연과학의 연구물이 되는 거야. 똑같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다는 거야. 누가? 롬브르조. 범죄를 하고 온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의 생김새가 문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철저하게 자를 가지고, 정밀 자를 가지고 귀도 재고 머리털도 헤아려 보고 이마가 튀어나왔는지 턱이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했다니까. 범죄별로. 그래가지고 생리적 범죄인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계에 활용했던 자연과학의 방법을 범죄에 도입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니은번 덕데일의 주크가 연구, 고다트의 칼리카크가 연구. 가계 연구죠. 서덜랜드가 나왔어요. 서덜랜드도 에드워드가의 연구 있었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세 사람인데 덕데일과 고다트는 인정을 했어. 범죄는 유전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서덜랜드는 아니다라고 봤어.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에 보니까 부모와 자녀의 범죄성은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서덜랜드는 없다. 두 사람은 있다. 그래서 고칼로리로 덕데일인 조카, 조크가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넘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르죠. 드립갱 볼까요? 디귿번 드립갱에 따르면 아노미적 자살은 개인이 사회에 통합하지 못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지지를 잃거나 집단의 가치나 목표에 대한 몰입이 약화되었을 때 발생한다. 여러분들 이제 갈수록 깊어지잖아 문제가. 드립갱이 얘기한 것이 아노미적, 이기적, 이타적, 숙명적 자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노미적 자살이 뭐냐? 이기적 자살이 뭐냐? 이거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기적 자살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틀렸고요. 자, 니을본 볼까요? 가로팔로가 나왔어. 가로팔로 하면은 여러분들은 자연범 개념이 머리에 또 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덕과 연민의 결핍이 범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학자들이, 이 실증주의 학자들이죠. 초기에 자연과학에서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도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럼 사람도 범죄를 했어. 그러면 이 범죄를 한 놈이 보니까 말이야 도덕적, 연민적 동정심이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동정심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 원래 원시인들은 동정심이 없었다. 그래서 인간도 계속 생각이 발달해 왔는데 이놈들은 발달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원시인이 태어난 거다. 이렇게 같은 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의 발달, 사회가 발달, 사회적 발달, 도덕심의 발달 이런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 연민의 결핍이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본 거고 이것은 자연범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콜버그가 나왔어요. 이 콜버그는 도덕 발달 이론에서 매우 자주 나와요. 앞으로 이제 피아제까지 아마 이제 확장해서 나올 것인데 우선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을 이번에 사실은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게 깊이 나왔어. 자, 기읍본 볼까요? 도덕 수준과 추론 능력은 상관관계가 없다. 도덕 수준과 추론 능력은 관계가 있지.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이분도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췄어. 도덕 수준이, 도덕성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배우면은 이래서 해서는 안 될 일과 안에서는 안 될 일도 구분이 되잖아요. 이 추론해 간다는 얘기야. 자, 니은번 관습적 수준 중 4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편적 윤리의식을 인정한다. 이것도 정확하게 공부 안 해놨으면 사실은 찾기 힘든 문제라고 봐요. 자,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콜버그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나누라 그랬지. 1, 2학년은 코흘리게야. 뭔가 몰라. 그래서 학교 갔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앞뒤시 없잖아요. 선생님이 막 똥도 싸고 이게 뭐 구분이 안 돼. 서로 싸우고. 그러다가 3, 4학년이 되면 뭔가 어른스러워지잖아. 5, 6학년이 되면 남을 배려하게 돼. 이런 수준의 차이가 있어. 이걸 그대로 반영한 것이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입니다. 자, 니은번에 보니까 관습적 수준 중에서 4단계에서는 이제 3, 4단계가 관습적 수준이죠. 4단계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보편적 윤리 원칙을 따른다. 이것은 5단계와 6단계를 얘기합니다. 5단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관습 이후 단계야. 5학년, 6학년이 가질 수 있는 도덕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번 볼까? 대부분의 비범죄자들은 범죄를 하지 않는 사람이야. 도덕 발달 6단계 중 3, 4단계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5, 6단계는요. 5, 6단계는 깨달은 사람들의 단계야. 매우 높은 수준의 단계야. 우리는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보편적 윤리 원칙, 타인의 권리를 진짜 존중할 수 있는 이런 마음, 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보통 3, 4단계, 3, 4학년만 돼도 사람 같다 이 말이야. 자, 니을번 볼까요? 개인의 도덕 수준은 항상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 이분은 콜버그는 늘 이렇게 발달한다고 봤어. 1, 2, 3, 4, 5, 6 이렇게 발달한다고 봤거든. 그런데 우리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뒤로 퇴보하기도 하잖아.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맞는 것은 디귿과 니을이 되겠죠. 자, 6번에 갑니다. 서덜랜드 차별적 접촉이론. 명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1번, 범죄 행동은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의 표현이지만 그것만으로 범죄 행동을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 자, 맞는 얘기죠. 자, 일반적 욕구가 뭐예요? 우리 인간이 범죄인이건 아니건 돈 잘 벌고 싶어. 남보다 잘 살고 싶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 요구와 가치관 갖고 범죄와 비범죄를 나눌 수 없다 이 말이야. 맞죠? 자, 2번, 친밀한 사적 집단을 통한 범죄 행동 학습의 효과는 미디어를 통한 범죄 행동 학습의 효과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분은 서덜랜드는 친밀한 집단 내에서 배운다고 그랬어. 미디어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 이건 누구예요? 글래제의 동일화 이론이죠. 차별적 동일화 이론이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범죄 행동의 학습은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 기술뿐만 아니라 동기, 충동, 합리화, 태도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4번, 차별 접촉은 빈도, 얼마나 자주 만나느냐,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만나느냐, 우선성 얼마나 우호적으로 만나느냐, 얼마나 존중하면서 만나느냐, 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자, 7번 갈까요? 머튼의 긴장이론 적응 방식. 문제는 복잡하게 만들어 놨지만 쉬운 문제죠. 자, 문화적 목표가 있고 제도화된 수단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동조해. 그럼 뭐가 돼? 수능형, 동조형. 그죠? 자, 1번부터 볼까? 기억은 안정된 사회 구성원의 가장 보편적인 적응 방식으로 문화적 목표와 제도화된 수단을 전면적으로 모두 수용할 때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자, 니은번. 니은은 수단과 기회가 제한된 이욕적 범죄잖아. 하위 계층의 범죄를 가장 잘 받는다. 이 혁신형을 말하죠. 목표는 있어. 잘 살아보고자 해. 그런데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그랬을 때 범죄를 한다. 혁신형이죠. 이노베이션. 자, 디귿이 3번입니다. 디귿은 무사안일하게 주어진 규범 규칙만을 준수하려는 일부 하위직 공무원에게서 발견되며 성공의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사회의 도덕적 의무와 관습을 강하게 사회화한다. 나는 좀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좀 자존심이 상해. 여러분들이 사실은 항상 하위 공무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거든. 공부하다 보면 또 공직에 들어가면 올라가요. 올라가고 이게 하위 계층 뭡니까? 이 의례적 문화에 속한다? 나 이렇게 꼭 보질 않거든. 충분히 어떤 경우는 물론 불법적인 해서는 안 되지. 좀 창의적이면 공무원 하면서도 충분히 또 재산을 모은다거나 요새는 뭐 얼마나 많이 열려 있어요. 뭐 주식시장, 채권시장, 또 부동산. 사실은 경제적인 어떤 활동 영역이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안 되는 거 아니거든. 아유, 너무 많은 걸 얘기하면. 자, 넘어갑니다. 자, 4번에 보니까 니을은 도피형으로 문화적 목표가 사회적으로 승인된 수단 모두 거부하고 혁신형, 미음은 혁신형으로 기존 사회를 다른 질서로 대체하는 것을 요구한다. 자, 다른 질서로 대체하는 것은 뭐예요? 리벨리언이죠. 리벨리언. 전복형이죠. 그래서 니을과 4번이 틀렸다. 이 정도는 뭐 여러분한테 어렵진 않았을 것이다. 보여지고요. 자, 8번으로 갑니다. 통제이론. 자, 전체 통제이론이죠. 나이가 나왔어. 청소년 비행의 주된 원인으로 사회 통제의 부족을 지목했다. 자, 청소년 스스로 양심이나 죄의식 때문에 비행을 자제하도록 하는 간접 통제. 야, 여러분들. 자, 청소년 스스로 양심이나 죄의식이야. 그럼 뭐야 이게? 내적 통제를 말해. 간접 통제가 아니야.
그 다음에 또는 동일화에 의한 통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동일화, 순종을 화시킨다는 얘기죠. 우리 사회의 규범에 네가 좀 들어와라는 얘기야.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브라이어와 필리아빈이 얘기한 동조성 전념 이론도 있지만 또 다양한 형태의 강제적 수능 조치도 사실은 많거든. 그래서 나이가 얘기한 간접적 통제, 에는 어울리지 않는 얘기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입니다. 학교 등 교육기관에 의한 청소년 비행 통제, 밖에서 하는 것이죠. 내적인 것이 아니죠. 라이스의 사회 통제력과 레클리스의 외적 통제에 각각 해당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3번 레클리스의 봉쇄이론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자아의식, 책임감 등 내적 통제 요인이 강한 경우 비행이나 범죄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아 정체감은 범죄와의 절연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절연체. 전기가 통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준다고 그랬어요. 자, 4번 부모, 교사, 친구 등과 형성된 강한 애착은 비행을 예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통제 이론 전체를 가지고 지금 8번 문제를 구성했네요. 자, 9번으로 갑니다. 자, 낙인 이론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베커. 자, 주지위 이론이죠. 베커가 나오면 비켜! 생각나야 해. 내 자리 비켜! 너 학생 이전에 전과자야. 너 옛날에 어느 집에 가장이지만 너는 전과자야. 전과자부터 딱 보인단 말이야. 이게 주지위 이론이야. 자, 1번에 보니까 베커는 최초의 일탈에 따른 사회적 낙인이 이후의 일탈을 촉발하는 새로운 환경을 낳고 이것이 다음 단계 일탈의 원인이 되는 동시적 모델을 주장했다. 벌써 문장 안에서 통일성이 없어. 자, 다음 단계 일탈의 원인이 된다 했어. 자, 낙인 이론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단계 이론이에요. 단계 이론이란 것은, 자, 1차적 일탈이 있어. 그러면 공식적 처벌이라고 또는 낙인이 있어. 이 낙인이 있고 나면 제2의 일탈로 이어져. 이 단계가 있다는 얘기야, 단계가. 그러면 동시적 이론은 뭐냐면, 자, 내가 지금 어느 지역에 살아. 내가 소질적으로 문제가 있어, 소질적으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난해. 아버지가 집에서 너무 강압적이야. 동시적으로 모든 것이 나를 압박해서 나로 하여금 범죄를 하도록 만들었어. 이건 뭐야? 동시적 모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것은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온 겁니다. 자, 2번 레머트는 1차적 일탈에 대한 사회 통제의 부작용으로 2차적 일탈이 생성되며 일탈을 통제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의 노력이 오히려 일탈적 행위와 생활 유형을 양산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죠?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을 얘기한 사람 레머트. 자, 3번 브레이스 웨이트, 브루스 치는 웨이트라고 그래서 재통합이야. 캬바레라고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야. 기성세대에는 캬바레가 있어. 특히나 이제 아주머니들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 좀 심심하잖아. 그래서 시장 갔다가 낮에 카바레에 들려서 춤 한번 땡기고 이렇게 오거든. 근데 춤추러 가면 브루스 치는 웨이터가 서로 묶어줘. 재통합을 시켜줘. 그래서 재통합 이론이야. 브레이스 웨이트. 범죄자에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낙인을 부여하면, 이것은 오명을 말해. 낙인, 수치심, 이걸 말해요.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습니다. 4번 낙인 이론은 일탈의 주요 원인을 일탈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에 둠으로써 일탈자의 개별적 특성을 간과하는 문제가 지적된다. 그렇죠. 여기는 그냥 이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 일탈을 한 이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낙인을 한 이 과정의 문제다, 이렇게 본 거예요. 과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속성, 이 사람의 범죄적 속성을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걸 간과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10번 허쉬의 사회 유대 이론과 자기 통제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 자, 허쉬가 사회 유대 이론, 사회 통제 이론을 얘기하잖아요. IABC 그랬어. IABC. involvement, 참여. A, attachment. B, belief. C, commitment.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사회 통제 요소로 설명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카프렌드가 찾아온 거야. 야, 우리 당신이 얘기한 사회 통제 이론의 요소 가지고는
도대체 해석이 안 돼. 왜 사회 유대가 이렇게 약화됐는지 원인을 찾아봐야 할 거 아니야. 찾아보니까 둘이서 뭐라고 그래? 아, 낮은 자기 통제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설명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허쉬가 본인이 얘기했던 사회 통제 이론의 요소들을 나중에 깡그리 무너뜨리는 결과가 되고 말아.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당신 전에는 말이야 사회 통제 이론이라고 얘기해놓고 지금 와서는 낮은 자기 통제력이 모든 문제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설해야 하나? 그런 줄 알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이론이 사실상 첨예하게 부딪히는 거야. 같은 이론이 아니야. 승계 발전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기획본 볼까요? 사회 유대 이론은 인간은 무한한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 존재라는 드륵갱의 사상을 반영한다. 통제 이론이 원래 그래요. 원래 통제 이론이 전제가,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익을 추구해, 쾌락을 추구해,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기적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니은번 사회 유대 이론은 사소한 비행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강력 범죄의 경우 이론의 설명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그렇죠? 뭐 집락 가출하고 술 마시고 뭐 이 정도지. 절도하고 뭐 살인이나 이런 문제까지 이걸 가지고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디귿번 자기 통제 이론에 따르면 이 자기 통제 이론이 뭐예요? 낮은 자기 통제력이 아니. 자, 약한 자기 통제력의 근본 원인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 방식이다 그랬어. 유년기에 부모가 이제 원래는 이렇습니다. 낮은 자기 통제력을 설명할 때 기질적으로 이 아이의 기질이 있다 이렇게 봐요. 충동적이다. 못 참아 그냥. 단기 목적을 추구해. 단기 목적을. 눈앞에 보이는 것. 메슬로우를 주고 너 한 15분 동안 참아라 했더니 15분 동안 참으면 2개를 줄게 했더니 못 참아. 먹어버려. 이러한 기질을 갖고 땡깡을 부리는 애들이 있다. 땡깡을. 그러면 이 땡깡을 부리는 아이를 부모가 양육하는데 양육 과정에서 뭐요? 짜증이 난단 말이야. 그래서 쥐어패버려. 때리고. 그래서 강압적 이런 것이 뭐요? 부적절한 양육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부적절한 양육 과정 속에서 뭐가 형성돼요? 이 아이하고 사회적 유대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사회 유대가 약화된 것이 결과적으로 다른 삶에서도 유대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결국은 낮은 자기 기질과 양육 과정에서 형성된 낮은 자기 통제력. 이것이 모든 범죄의 원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론, 모든 범죄를 다 설명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일반 이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니을번 봐봐. 약한 자기 통제력이 범죄의 주된 원인이라는 자기 통제 이론은 사회 유대의 약화가 범죄 유발 근본 원인이라던 종전의 사회 유대 이론을 부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이렇게. 자, 11번으로 갑니다. 꾀니. 자, 마구 방구 꾀니 삐쳤어. 이렇게. 급진주의 비판 범죄학 얘기했습니다. 자, 꾀니가 나왔어요. 경제 계급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자, 1번 범죄는 자본주의 상황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유발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건설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번 저항 범죄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공경에 빠진 노동자 계급이 저지르는 살인 강도를 말한다. 여러분들 노동자들이 지은 범죄가 두 가지가 있어. 적응 범죄와 저항 범죄가 있어. 대항 범죄. 적응 범죄는 뭐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살인, 강도. 살인도 살아남기 위해서 한다고 봐. 적응 범죄야. 그 다음에 강도는 뭐야? 물건을 훔치는 것이죠. 절도, 대물적, 대인적, 폭행, 이것도 결국은 적응 범죄로 봅니다. 화해의 범죄라고도 해. 용어가 우리 이제 법적 정석으로 맞지 않죠. 그렇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범죄는 이제 파업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을 저항 범죄로 봅니다. 이번이 틀렸죠. 워낙에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자, 3번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는 지배와 억압의 범죄다. 좋아요. 자, 4번 형사사법기관이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에 대하여 불공평하게 법을 적용하는 것은 통제범죄에 해당한다. 그렇죠? 행정기관이나 형사사법기관이 피지배 계급을 탄압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제범죄로
범죄라고 봅니다. 자, 12번. 발달범죄학이죠.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발달범죄학은 인생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범죄의 시작, 지속, 중단 등의 과정을 종단적으로 탐구한다. 이 종단 연구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연구자는 누구예요? 기울록 부부. 1930년대. 30년대에 20살, 25살, 30살 이때까지 이렇게 연구를 했어.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렀어. 돌아가셨잖아요. 1990년대에 와가지고 샘슨과 라웁이 연구 주제를 찾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범죄를 하다가 멈추지? 왜 범죄를 계속하지? 이걸 좀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옛날 문헌들을 쫙 들여다보다가 기울록 부부 것을 찾았어. 깜짝 놀랐어. 와우! 그분이 연구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서 가본 거야. 그때 세월이 얼마 흘렀어? 40년, 50년이 흘렀잖아요. 나 가서 만나봤어. 기울록 부부가 만났던 그 친구들 다시 샘슨과 라웁이 만났다니까. 만나서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서 없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 계속 범죄를 해서 교도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 잘 살고 있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잘 살고 있는 요인이 뭘까? 들여다봤더니 결혼과 취직과 이런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서 범죄를 중단했더라는 거야. 여기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2번 해볼까요? 지오다노가 나왔어. 지오다노 등은 범죄 중단을 위해서는 변화의 수용, 긍정적 상황의 인식, 대체자의 구체화, 범죄와 무관한 사안 등 4가지 인지적 전환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가 강의하면서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범죄 원인론을 설명할 때 이제 심리학적 원인을 얘기할 때요. 심리학적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 있었고요. 정신분석. 그 다음에 행동주의가 있었죠. 그리고 인지행동주의로 이렇게 발달을 합니다. 자, 정신분석은 뭐예요? 핵심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야. 보이지 않아. 행위 결과에 대해서 의식이 없는 어떤 내면의 어떤 것에 의해서 네가 조정받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현대의 과학적 입장에서는, 과학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보이니? 나한테 보여줄 수 있니? 네가 얘기하는 슈퍼 에고, 이드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줄 수는 없어. 그러나 네가 생각해봐. 네 마음속에 있잖아. 그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너무 또 복잡해. 치료 과정이. 그래서 나온 것이 뭐예요? 행동주의야. 행동주의는 다른 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극과 반응이에요. 자극과 반응. 밥 먹으면서 때렸더니 종을 쳤더니 종만 치고 밥을 안 줘도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학습이 되더라는 게 아니? 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주의예요. 자, 인지는 뭐냐면 A가 있어, B가 있어, C가 있어. A 사건이 발생했어. 자, 한마디로 자극이죠.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어. 반응이 있는데 이 반응이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느냐, 학습의 결과대로 나오느냐, 이렇지 않더라는 거야. 학습하는데 뭐가 있어? 신념 체계가 있더래. 신념. 그 사람이 믿음의 체계가 있어. 사람을 오케이로 보는 사람도 있고 not 오케이도 보는 사람도 있고, 세상을 not 오케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나 자신과 타인과 세계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틀을 갖고 있더라는 거야. 색안경이야. 이걸 우리는 스키마라고도 얘기해. 인지구조라고 그래. 이걸 보고 인지구조. 인지구조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를 계속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인지구조를 바꿔줘야 하지 않아? 인지구조를 전환시켜야 하지 않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지오다노의 인지구조 전환 이론입니다. 자, 인지적 전환 요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용은 다시 한번 볼까? 범죄 중단을 위해서는 내가 변화를 해야겠다. 받아들여야겠다. 긍정적 상황을 인식하는 자아를 대체자, 그러니까 지금은 비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나는 쓰레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아를 건강한 자아로 바꾸자는 거야. 그리고 범죄와 무관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인지, 자기 자신의 의지, 다시 말해서 신념 체계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바로 지오다노의 인지 전환 요소입니다. 또 이 사람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말루나죠. 마루나. 구원대본 이론이죠. 구원대본.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살면서 매우 부정적인 신념을 갖고 살아요. 몰라 자기 자신. 그러니까 늘 비판적이고 늘 남을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 인지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자, 3번에 볼까? 패터슨 등 비행 청소년이 되어가는 두 가지 경로 중에 조기 개시형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적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기 개시형은 뭐예요? 어릴 때부터 범죄한 애들은 끝까지 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만기 개시형은 뭘까? 만기 개시형. 만기 개시형. 용어들이 좀 복잡해. 레이트 스타터스야. 청소년기에 범죄를 했다는 얘기야. 그런 경우는 조금 하다 만다. 이런 뜻이에요. 궤적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궤적. 자, 머핏이 나왔어. 머핏하고 패터슨은 같은 유형의 이제 범죄를 나눴다고 보시면 돼. 유형화했다고 보시면 돼. 발달 범죄학에서. 자, 머핏은 아동기까지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다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비행 친구에게 노출되어 일시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일탈만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생애 지속형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반대로 써놨죠. 생애 지속형이 있고 청소년 한정형이 있는데 청소년 한정형은 그냥 친구들 따라서 범죄를 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멀렌 교수가 나왔어요. 멀렌의 스토킹이죠. 범죄 동기에 따른 스토킹 가해자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 애인, 친구, 직장 동료 등과 관계가 끝난 뒤에 화해와 복수라는 이중적 감정. 이게 참 문제야. 구분이 안 돼.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갔다가 돌아왔다 갔다가 돌아왔다가 이중적 감정을 휘말려 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결국은 폭력을 일삼는 거부형이죠. 거부당한. 자, 단순 집착형 스토커와 유사하다. 단순 집착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친밀형은 뭘까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사랑하는 사이야. 영적 결합을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크게 뭐 위험하진 않죠. 약탈형은 성적 폭력을 일삼는 그런 유형의. 무능형은 그냥 그렇게 약해 빠졌어. 뭐 특별히 뭐 깊이 그냥 따라다닌 것도 아니고 큰 의미 없이. 자, 이거 이제 멀렌의 범행 동기에 따른 스토킹 가해자 유형도 사실은 교과에서 안 넣으려다가 넣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A 약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마약 범죄가 심각하게 큰일이요. 그러게 무색 무치 A 약물. 유럽 등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클럽에서도 성범죄에 악용하는데 이게 뭐냐? 이거냐.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저는 이제 범죄학 문제가 두 가지라고 보거든. 하나는 이론에 관한 문제가 있고요. 하나는 사실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팩트야, 팩트. 네가 아느냐 모르냐 이거. 이 사실을 아니? 이런 얘기야. 이것은 조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론은 연구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연구에 의해서 한 것은 한번 정립이 되면 잘 안 잊어먹어. 그런데 이것은 뭐야? 사실에 관한 것은 내가 조사하고 확인하지 않으면 몰라. 모르는 세상이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알겠어? 우리나라에서는 물뽕으로 하는 물뽕. GHB를 우리는 물뽕이라는, 물뽕이란 뭐냐? 액체로 되어 있다. 액체로 되어 있는데 히로뽕하고 같다. 이렇게 해서 물뽕이라고 하는데 데이트 강간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그래. 화장실 가던 도중에 타가지고 먹인다거나 못된 짓이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대부분 다 써놨거든. 사실 안 빠지게 넣어놨는데 GHB는 내 책에도 없어. 이번에 이제 보강을 했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내용이 공통으로 해당하는 끌락과 꼬네시의 상황적 범죄 예방. 상황적 범죄 예방 나오면 끌락과 꼬네시야. 끌락 꼬네시. 그래서 자, 위로 변보자 이렇게 암기해. 위로 변보자. 자, 위험의 증가, 노력의 증가, 변명의 제거, 보상의 감소, 자극의 제거. 자극을 하지 말자. 여기까지 심리학적 관점까지 들어가요. 자, 내용을 보니까 간단해. 자, 규칙을 명확하게 해놨어. 약물, 알코올을 못 마시게 했어. 너 술 안 마시잖아. 지침을 개신해놨어. 술 마시고 운전하지 마시오. 양심의 호소에 여기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준법 행동을 보조해. 뭐야? 변명 제거야. 너 알고 있었잖아. 변명 제거.
자, 16번으로 갑니다. 범죄 두려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 1번 지역 주민들 사이에 상호 신뢰, 유대, 결속은 범죄 두려움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서로 아니까. 여러분들 긴장은 어디서 발생한 줄 아세요? 두려움은 어디서 발생한 줄 아세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와도 아는 사람끼리 앉게 돼 있어. 모르는 사람들은 떨어져 앉아요. 왜? 불안하고 긴장하니까. 두려우니까. 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도 그래. 여러분들 알려고 노력해야 해요. 교도소, 밖에서 범죄인, 여러분들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알고 나면 매우 취약한 사람들이야. 자, 2번 일반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약자가 느끼는 범죄 두려움의 수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평균적인 범죄 두려움의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죠? 본인들이 약하니까 혹시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더 많이 떤다 이런 얘기야. 3번 깨진 유리창 이론에 바탕을 둔 사회 통제 모형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 행위는 범죄 두려움을 증가시켰다. 자, 지역사회의 무질서한 환경 행위야. 무질서 모형입니다. 무질서 모형. 사회 통제 모형이 아니라는 사실이야. 이 사회 통제 모형은 앞에서 봤던 지역 주민들의 유대와 협력,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야. 자, 4번을 볼까요? 범죄 피해 모형은 직간접적인 범죄 피해의 경험이 범죄 두려움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범죄 피해의 경험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옆집에서 피해를 당했대. 그러면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은 범죄 피해 모형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자, 17번으로 갈까요? 자, 톨리와 패링턴이 톤리와 파링턴의 범죄 예방 모형입니다. 자, 범죄 예방 모형은 누구누구 했어요? 여러분들? 제프리, 브렌팅햄과 파우스트, 톤리와 패링턴. 이 세 사람은 기억하셔야 해. 자, 그런데 톤리와 패링턴은 상당히 발전지향적 원인 제거에 초점을 맞춘 발달적 예방 모델을 주장을 해요.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조기 개입해서 범죄 관련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자 이런 얘기야. 이 내용이 무슨 얘기일까요? 위험 요인은 뭘까? 지능이 낮아. 언어 발달이 부족해. 사실 언어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 나쁜 친구들하고 나쁜 환경에서 있어. 이건 뭐예요? 위험 요인입니다. 그런데 보호 요인은 뭘까?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지. 그리고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건강한 가정을 이끌고 조금 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환경들, 또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또 지역사회의 여러 어른들이 연대해서 돌보는 이러한 보호 요인,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조정을 해서 아이들이 조기에 비행적 행동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움을 주자는 게, 발달 과정에 도움을 주자라고 하는 것이 범죄 예방 모델, 발달적 범죄 예방 모델입니다. 자, 이번에 상황적 범죄 예방은 뭐예요? 끌락과 꼬네시의 상황적 범죄 예방. 자, 사회적 예방 모형은 뭘까? 사회 자체의 변화를 모색하는 거야. 사회 자원, 사회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 자, 법 집행 예방 모형은 억제 이론이죠. 억제 이론. 자, 특별 억제, 일반 억제. 자, 18번으로 갑니다. 범죄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 1번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셉테드죠. 범죄에 대한 적절한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 등 방어적 환경 디자인으로 범죄 발생 기회와 범죄 두려움을 줄이고자 하는 범죄 예방 전략이다. 좋죠? 오케이. 2번 골드스타인이 제안한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경찰이 사건 하나하나에 개별적으로 산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지역사회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 해결하는 경찰활동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사건에 그냥 매몰되기보다는 전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해결하는 과정으로 가자. 지역사회하고 관계입니다. 3번 에크와 스펠만은 사람 모형이죠. 이것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조사 탐색 단계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된 문제의 원인, 범위, 효과 등을 파악한다. 여러분들 조사 탐색 단계, 그 다음에 분석 단계가 나와. 그리고 대응 단계, 평가 단계야. 그런데 스캐닝 그랬죠. 스캐닝 살짝 본다는 얘기야. 조사 탐색 단계는 무슨 문제가 있지가 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에서 발견된 문제의 원인, 범위, 효과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범주화하는 거야. 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이렇게 보는 수준이 조사 탐색 단계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문제의 원인과 범위, 효과 등을 파악한다, 분석한다. 이 말은 분석 단계를 말해.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파악이란 말을 가볍게 보지 말라는 얘기야. 파악은 연구 방법이야. 방법. 깊이 보는 거예요. 4번 그룹워크가 나왔어요. 그룹워크. 자, 그룹워크는 반사회적 성향이 있는 사람을 별도로 분류해서 교육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함으로써 사회에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범죄 예방 기법을 말한다. 뭐 잘 몰라도 뭐 크게 어려움 없죠.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있어요. 그 반사회적 하는 애를 긍정적인 집단 속에다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반사회적 집단을 통째로 그룹워크에 넣어서 교육하는 방법도 있고 두 가지로 접근합니다. 개별적 접근 방법, 집단적 접근 방법 이렇게. 자, 19번입니다. 자, 범죄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어. 에크가 나왔어. 그러면 에크는 동기화된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의 부재. 이건 뭐예요? 코엔과 패슨의 일상활동이론의 범죄 원인이죠. 이 세 요소에다가 뭘 추가해요? 통제인이라고 하는 컨트롤러. 통제인을 추가해서 네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한 수정 모델을 제시했다. 맞는 말이죠? 자, 2번. 코엔과 패슨은 일상활동이론에서 적절한 대상의 특징을 가시성, 접근성이 포함된 클레브드 모델을 통해서 설명했다. 이 클레브드는 끌락이 얘기야, 끌락이. 자, 주의할 것은 일상활동이론에서 얘기한 비바 있잖아, 비바. 이 비바 개념도 코엔과 패슨과 클락이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끌락 혼자서 클레브드 모델을 창안을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3번. 브렌팅햄 부부의 범죄 패턴 이론에 기초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일상 이동 경로, 이동 수단의 분석과 다음 범죄 범행 지역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쇄 범죄 해결에 기여했다. 기여할 수 있다. 좋죠? 장소적 패턴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4번입니다. 제프리. 자, 사회복귀 모델. 사회복귀는 뭐예요? 이미 사회복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범죄를 해가지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회복귀 모델은 범죄자의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를 위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알맞는 처우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디서? 전과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20번 레페토가 나왔어요. 자, 범죄 전이 유형입니다. 자, 이 말이 나오면 범죄 예방이 나오고 여기서 레페토가 범죄 전이가 나왔어. 그러면 예방과 전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예방은 뭐예요? 범죄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 아니에요? 범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방책이야. 그런데 야, 너네들 웃기지 마. 범죄 줄어들지 않아. 범죄는 반드시 또 하게 돼 있어. 이건 누구야? 이게 전이란 말이야. 자, 어떻게? 여기서 못하게 하면 몇 배 가지고 또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름이 레페토야. 레페토의 범죄 전이 유형입니다. 자, 전국구 폭력 조직인 가파는 과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렸으나 최근 해외 마약 범죄 조직인 을파와 손을 잡고 마약 밀거래로 그 유형을 변경했다. 자, 범죄 유형의 변화. 기능적 전이. 자, 니은번. 전과 5번 병은 초등학생을 납치하기 위해서 범행 시간대를 오후 6시, 7시에서 학교 시간인 1시로 변경했다. 시간의 전이. 시간적 전이. 답은 몇 번? 3번. 네. 알고 보면 좀 쉬운데 사실은 뭐 모르면 어렵죠. 당연히. 범죄학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범위가 분명하다. 점수 공부한 만큼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상 숨겨진 전략 과목이다. 무조건 뭐 범죄 점수 비중이 높다, 중요 과목이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야. 이 과목은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가 내가 도대체 이 범죄학을 어느 정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거든. 제가 진단 키트를 아예 만들어 놨어. 제가 이제 저희 아담 아카데미에 오시면 네이버 카페입니다. 아담 아카데미에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이제 핵지총이란 말 쓰죠. 핵지총. 핵심 지문 총정리 이 말을 갖다 핵지총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사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기출 지문을 모아놨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다 공개해 놨어요. 여러분들한테. 훈련용으로. 공부 이거 여러분들 훈련입니다.
공부 아니야. 이해가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훈련하는 거야. 틀린 것이 어디가 틀렸지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32회 다 올려놔서 다. 그래서 한 3회 내지 4회분을 여러분들이 풀면 내가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몇 점 나올 것이다까지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필요하면 공부도 좀 와서 좀 하시고 또 내 위치를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그것을 일단 제출을 해줘야 해요. 그래야 내가 그걸 보고 이 친구가 어느 부분이 약하다. 사실은 대부분이 약한 것이 전체적으로 취약하더라고. 왜? 체계가 없이 공부를 해. 체계가 그냥 막 기출 가지고 막 암기하려고 들어. 그렇지 않아. 정확히 어떤 틀을 갖고 있어. 범죄학은. 그 틀대로 공부를 하시면 안심하고 시험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방심하지 말 것. 죽으라고 가르쳐 놨는데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못 보고 와봐. 내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 배신감이 든다니까.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새롭게 준비하신 분들 범죄학을 할 수 있다, 고득점 할 수 있다, 이 과목 갖고 합격한다, 이런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